안녕하세요. 네, 그 월간 그로스 파이낸스 2026년 2월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결산도 있었고, 네, 연휴도 있었고, 네, 정말 정신없이 안 그래도 한 달이 짧은데 2월이 더 짧게 지나갔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기초적인 방법론과 그다음에 그나마 좀 밸류에이션을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마켓 밸류에 관련돼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밸류에이션의 기본 개념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은 미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데 타겟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좀 이 밸류에이션 과정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대표님들 중에서는 우리가 재무제표에 있는 우리 회사 자산 가치 뭐 이런 걸로 밸류에이션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긴 하지만 네, 일단은 대부분 그게 아니실 거라는 거는 어렴풋이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장부 가치로 한다 그러면 지난 시점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이제 향후에 우리가 얼만큼 돈을 벌 거고 네, 얼만큼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고 미래 수익을 얼만큼 얻을 것이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당연히 좀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밸류에이션의 타겟은 우리 회사의 미래 가치, 네, 미래에 우리가 얼만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에 포커싱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어렵죠. 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의 기업은 투자자도 있고 채권자도 있고 고객도 있고 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다양한 이제 대상도 발생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어쨌든 미래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던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정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재무제표나 뭐 이런 판매 실적, 뭐 원재료 노동력 막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미래의 기업을 일단 1차적으로 추정을 해야 돼요. 그 추정을 한 거를 바탕으로 밸류를 뽑아야 된다. 요 두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사실상 그렇게 만만한 얘기가 아닌데 두 과정을 다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제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이제 좀 전문가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 기업 요인, 산업 요인, 뭐 경제 요인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얼마를 벌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집계를 해서 그거를 이제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을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겪어보시거나 뭐 잘 알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뭐 매출 원가 추정해서 캐펙스 구하고 텍스 구하고 디스카운트 뭐 이런 율 구해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는 DCF 방법으로 구하는 뭐 이런 것만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실제로 밸류에이션은 전체적인 프로세스 상에서는 언더스탠딩 앤 어널리시스 네, 그 다음에 실제로 밸류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네, 추정해보는 요 과정이 들어가고 사실은 리포팅 및 클로징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M&A 딜을 한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평가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산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뭐 평가 대상 회사를 이제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거 이런 과정들의 언더스탠딩이랑 어널리시스가 일단 필요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어프로치를 정해서 네, 이걸 마켓 밸류를 할 건지 아니면 할인율을 할 건지 뭐 이런 식의 방법으로 방법도 정하고 그 다음에 뭐 테크니컬하게 뭔가 들어가는 회사들은 이제 기술 가치라든지 이런 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네, 이 기업과 관련돼 있는 운영, 현황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종합해서 현재 가치로 몰아내는 에스티메이션 추정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앞뒤로 이제 조사하거나 분석할 일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밸류에이션은 뭔가 이렇게 거래가 되려면 이제 회계사 도장이 꽝 찍힌 이제 밸류에이션 리포트 같은 게 있어야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을 회계사나 변리사 같은 이제 공식적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이제 공식적인 그 뭐 세금 신고를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공식적으로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고라든지 아니면 M&A 딜을 한다 그러면은 매도하는 쪽인지 매수하는 쪽인지 막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디스커션이 있을 수도 있고 협상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해서 마무리하는 거를 이제 밸류에이션을 마무리한다라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렇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영역은 어찌됐든
사업 계획을 세운 것들을 토대로, 미래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들을 토대로 우리 회사가 현재 가치가 얼마이냐, 요거를 평가하는 이 과정이 핵심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밸류에이션은 요 영역만 네, 떼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좀 더 많은 영역이 포함이 돼 있다. 요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방법론은 되게 많은 방법이 있지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이익 접근법.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뭐 이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얼만큼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냐. 네, 뭐 수익은 손익적 관점이 될 수도 있고 현금론적 관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향후의 미래에 수익 창출 능력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게 일단 이익 접근법이고 시장 접근법은 우리 회사랑 비슷한 회사를 찾아서 해당 회사가 얼마를 받았는지 네, 일단은 조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 우리 회사와 그 회사의 차이점을 조정을 해서 네, 구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우리보다 전에 뭔가 거래가 된 네, 상황이면 그 밸류를 누군가는 억셉트를 해서 네, 돈을 주고 산 그 밸류가 실제 밸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익적 분법이 뭐 이론적으로는 좀 타당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래 시장에 우리 회사 같은 데가 천억에 팔렸어. 그럼 우리도 천억이지. 뭐 이런 식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되게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가 접근법이나 뭐 자산 접근법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부상에 있는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좀 더 보수적으로 장부상에 있는 가치도 재평가해서 실제로 팔 수 있는 가격으로 이제 낮춰서 뭐 보수적으로 평가하거나 이런 방법이라서 이런 경우는 보통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고 뭐 회사를 청산하거나 뭐 아니면 뭔가 정리하거나 뭐 이랬을 때 아주 보수적으로 우리가 그냥 지금 있는 거 그냥 다 내다 팔아도 이 정도는 받아요. 뭐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하는 밸류에이션 방법은 결국에는 전통적 방법인 이익 접근법, 그 다음에 이제 워낙 그 스타트업들이 이런 이익 추정이나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네, 신뢰성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비슷한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가 얼마에 매각됐는지를 보는 이런 그 시장 접근법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IB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다 똑같아요. 여기 보면 이 캐퍼러블 이런 거는 이제 비교 가능성, 그러니까 마켓 접근법, 네, 비교할 수 있는 네, 그 대상을 찾는 거고 여기도 캐퍼러블 트랜지션입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거래 가격을 찾는 방법. 그 다음이 이제 이익 접근법이에요.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네,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내놓고 걔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디스카운트를 해서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레버리지 바이아웃 이런 것들이 확실한 자산 가치를 평가해서 우리가 건물을 팔았을 때 얼마가 나올 것이나 이렇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원가법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까 보셨던 요 세 가지 내에서 거의 수렴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전통적인 방법은 이 DCF 방법이 더 전통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스타트업에서 시장의 그 가격에 이제 비교법으로 하는 경우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유사한 산업이나 기업을 찾아서 평가하는 이 마켓 접근법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왜 마켓 접근법이 유효하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실 저희가 전 시간에 네, 중장기 재무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년 재무계획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재무계획 자체가 대기업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좀 수렴을 할 겁니다. 왜냐면 대기업들은 뭐 매출이나 이런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의 변동이 좀 작은 편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뭐 팍팍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스타트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5개년 재무계획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신뢰가 잘 안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마켓 밸류의 가장 큰 이제 그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어쨌든 시장에서 너랑 유사한 애가 이 정도 팔렸으니까 너는 그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해보자. 네, 그 다음에 대략적인 밸류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들로 좀 보완을 해보자.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그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트랜지션이 20.5밀리언에 팔렸습니다. 뭐 2천억 정도의 뭔가 팔린 네,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작년에 5밀리언 정도.
네, 이 정도의 수익을 냈다라고 한다면, 이 레비뉴 멀티플은 한 4.1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익을 뭐 예를 들면 5억을 냈다라고 했는데, 팔린 가격이 20억. 네, 이 정도에 팔렸다라고 하면은, 아, 영업이익을 우리가 5억을 내면 20억 정도에 팔리니까 4배 정도를 받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내년도쯤에 레비뉴를 6밀리언 정도 낼 것 같아. 그러면 요 4배를 곱해서 아 우리가 그때쯤 되면 한 24.6밀리언 정도의 가치는 받겠구나. 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네, 벤치마크 기업을 정하고 걔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뭐 수치들, 영업이익이라든지 PER이라든지 이런 지표들, 기준이 된 지표들을 구한 다음에 그거 대비 몇 배를 받았는가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간단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프로치도 좀 단순한 편인데 산업이나 시장이나 재무정보를 좀 토대로 유사기업을 선정을 해서 이 유사기업을 토대로 이제 적용 배수, 시장 배수, 아까 이제 4.1배 이런 배수를 구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 회사에 맞게 조금 변형을 해서 뭐 자본 구조라든지 이런 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변형을 해서 실제 이제 우리가 저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이 정도에 팔렸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이 유사기업 선정입니다. 네, 유사기업을 어, 만약에 우리가 자, 반도체 산업을 좀 예를 들게요. 반도체는 이 유사기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뭐 이제 예시가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삼성, 하이닉스 뭐 이런 데 물론 잘 나가고 있지만 이런 데보다 뭐 펜리스 계열이나 이제 핫한 기술들을 가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예를 들면 멀티플이 영업이익 대비 한 10배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좀 핫한 네, 그 기술이 있는 반도체 업체들은 40배, 50배씩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더 첨단의 뭐 AI 막 이런 데로 들어가면 뭐 200배짜리, 300배짜리 있는 동네도 있어요. 네, 이런 산업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유사기업이나 유사산업을 우리 회사가 벤치마크 되는 유사기업이나 유사산업이 이런 이제 200배짜리, 300배짜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아, 얘가 유사기업이 맞아. 인정을 받는다면 네, 일단은 200배, 300배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기준 그 대비. 그래서 근데 만약에 유사기업을 한 10배짜리밖에 못 찾았다. 그러면 10배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사기업에 따라서 이 밸류가 결정되는 게 되게 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 예시로 요새 AI 같은 걸로 스타트업 하시는 회사들은 일단 유사기업을 무조건 팔란티어를 낍니다. 네, 팔란티어를 껴서 그 이제 몇백 배 되는 네, 그 승수를 우리는 할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투자자가 아 그래 니네는 진짜 팔란티어랑 비슷해. 네, 이럴 가능성이 크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논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 니네가 벤치마크 기업을 팔란티어로 정한 건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아.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의 특성상 이 유사기업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뭐 그런 이제 관점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 방법의 가장 장점은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거꾸로 이제 가장 단점 중에 하나는 이 벤치마크에 너무 휘둘린다. 네, 이런 이제 단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기준 지표를 통해서 그거를 멀티플을 해서 배수를 구해서 저희가 이제 가치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 지표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는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EV 에비타 비율이었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 대비 에비타를 구해서 이제 에비타 대비 기업 가치가 몇 배가 되는지 이런 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에비타가 에빗까지만 하면 거의 영업이익이랑 유사해집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저희가 이익 기준,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몇 배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PER 방법이 제일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혹 이제 PBR이나 주가상 장부상 금액, 그다음에 PSR, 뭐 세일즈, 그래서 매출액 대비로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일단 이익 기준이고 이익 기준을 못할 경우, 네, 대표적인 경우가 되게 사업의 그 전망은 되게 좋고
성장 가능성 되게 높지만 현재 마이너스가 나는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익 지표로 멀티플을 하면 밸류가 마이너스가 돼버리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 베이스로, 네, 그래서 걔네가 손실은 나고 있지만 현재 매출액이 100억 정도 하는데 기업 가치가 2천억 정도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유사 기업이라면 우리는 뭐 예를 들면 50억 정도 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이제 20배 정도 되니까 우리는 한 1천억 정도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준 지표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손익, 네,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당손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매출액, 네, 이런 것들이 일단 기준 지표가 가장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기준 지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장기 계획을 좀 세워봤는데 장기 계획을 세워봤더니 우리가 한 3, 4년쯤 후에 2029년에 한 300억 정도 매출액이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멀티플,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산업의 멀티플을 계산해 봤더니,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2.5배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0억을 만들어낸 데들은 한 250억 정도, 1000억을 만들어내는 데들은 매출액을 만들어내면 한 2,500억 정도 평가를 받는 것 같다. 이런 평균 수준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한 300억 만들어내면 한 740억 정도, 네, 이 정도를 멀티플로 받을 수 있다. 네, 그 PSR 기준으로. 네, 그래서 세일즈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 정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52억, 53억 정도 만들어내면 타사를 봤더니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6배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기준에서 26배 정도 하면 한 1,000억 가까이 나와요.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00억 정도 밸류를 받을 수 있겠다. 네, 우리랑 유사한 애들이 요 정도 배수는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구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네,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을 찾고 걔네 시장 가치가 몇 배 정도 되는지를 보고 뭐 이렇게 구하면은 저희가 이 멀티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시장 가치는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하면 상장사들은 시가총액이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주식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 거래 곱하기 지분수 곱하기 하는 시가총액이 있어서 이 시장 밸류를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래되는 금액은 없지만 최근에 투자를 받았던 밸류가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거래된 내역이 있으면은 그거를 기준가액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좀 맹점이 있는 게 보시다시피 자, 그러면 29년을 기준으로 할 건지 28년을 기준으로 할 건지 30년을 기준으로 할 건지 가치가 다 좀 변동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 방법의 좀 단점 중에 하나는 어쨌든 요거를 통합적으로 뭐 5개년치를 몰아서 본다든지 막 이렇게 보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연 단위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멀티플 숫자도 계속 변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되게 호황이다. 그러면은 멀티플이 막 올라가 있고요. 이 산업과 상관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이 멀티플은 떨어집니다. 네, 이제 이런 단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을 분석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시기적 특성이나 또 어떤 연도 대상으로 이 기준 지표를 정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멀티플을 한다고 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위험 가치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보수적 추정으로 20%나 30% 정도를 까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정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켓 밸류가 들어가는데 그냥 이유를 모르겠는데 한 20%를 까는 뭐 로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관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한 뭐 이제 중장기 재무 계획을 세우고 그 재무 계획에서 매출액 기준이나 이익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밸류를 구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한 2, 3년 전쯤에 우아한 형제들, 배민이 매각될 때 배민이 마이너스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매출액 베이스도 아니고 그 인수시 평가는 연간 거래. 네.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총 규모가 8조 원이었다. 그래서 요거를 0.6배 쳐줘서 4조 8천억 원에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인수가치가 그 공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플랫폼 하는 회사다라고 하면
요런 이제 기준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플랫폼에서 연간 거래액이 한 1,0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0.5배 하면은 600억 정도는 일단 그 기업의 인수가치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배민과 되게 유사한 형태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켓밸류 쪽 추정 방법은 어쨌든 이런 레퍼런스가 되게 중요하다. 네, 요런 케이스가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다. 저희가 뭐 매출액을 조금 찍던 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고 있던 이런 레퍼런스가 있고 그게 우리와 유사한 회사로 인정을 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마켓밸류 분석할 때 참고할 자료는 뭐 이제 주식시장 자료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되게 디테일하게 나온 자료는 IPO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그 IPO 공모주 청약 이런 것들을 공식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만약에 되게 운이 좋게 우리와 유사한 산업에 유사한 회사가 최근에 공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요런 이제 지금 현재 재무제표가 어떻고 그래서 가치를 어떻게 받았고 요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요 정도를 만들어내면 이 정도 밸류를 받겠구나 이런 것들을 거꾸로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네,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 자료도 좀 활용을 해보시고 하면 마켓 밸류 분석에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잘 못 만들어내는 그 스타트업의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대안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커스 평가법, 위험요소 합산법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예를 들면 파운더나 팀의 퀄리티, 오퍼튜니티 사이트, 오퍼링 퀄리티, 뭐 이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퀄리티들 그다음에 이제 경쟁 강도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요거를 토대로 평가를 하는 네, 방법들이 이제 요 대안으로 제시를 된다는 거죠. 그냥 그 정도로 사실 이 스타트업이 이 기준 지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따라서 밸류를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스코어법 지금 보시는 거 스코어 평가법인데 이런 것들처럼 대안적인 평가 방법들이 좀 제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자, 2단계 갔을 때 성공을 한다. 그랬을 때 밸류가 얼마? 근데 실패하면 얼마? 네,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 가서 성공하면 얼마? 실패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리얼 옵션처럼, 네, 옵션 프라이싱 모델, 네,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옵션처럼 성공했을 때는 뭐 500원, 실패했을 때는 10원밖에 안 났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률을 가지고 평가하는 이런 방법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단점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유리한 방법으로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는 건 좋은데 일단 이런 예를 들면 성공할 확률 60%, 실패할 확률 40% 이런 거 구하기 되게 힘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대안적 방법론들이 평가를 한다고 해도 투자자들이 인정해 주기가 좀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근거가 부족해서. 네, 만약에 이게 데이터가 많으면은 아마 인정을 받을 텐데 데이터가 부족하면 인정받기 쉽지 않겠죠. 네. 그리고 계산도 사실 좀 어려워요. 뭐 이런 이제 이 가중치를 어떻게 줄 거냐. 그다음에 이 리얼 옵션 같은 경우는 옵션 프라이싱 모델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계산적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대안적 방법은 말 그대로 그냥 대안적 방법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에는 마켓 밸류, 네, 우리랑 유사한 회사를 찾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그 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서 계산하는 그 방법들을 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저희가 9번째 시간으로 밸류에이션 기초를 좀 설명드렸고, 그다음 밸류에이션 중에서 그나마 좀 간단한 마켓 밸류 추정 방법을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전통적 그래도 밸류에이션 방법인 DCF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2월호 월간 크로스 파이낸스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달까지 안녕. 감사합니다.